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CAIA 레벨 1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리얼 에셋입니다. 일단 모든 시험이란 것이 지금 1차 시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붙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 그 시험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일단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총 몇 번을 들으시냐면은 2번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을 학습하신 다음에 내가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경우고요. 명석하신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두 번째 케이스만큼 위험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실 때는 헉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이해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는 꼭 2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2번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요. 다만 교재를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글자가 굉장히 많이 빽빽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 시험에 붙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문장은 다 같이 읽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모든 문장을 다 같이 읽어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 못한 문장들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제가 같이 공부했던 문장들도 같이 읽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교재를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시험장 가시면 되게 재미난 풍경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히말라야 등반을 가시는 것인지 그 가방에다가 모든 책들을 다 넣어가서 이제 가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마음은 굉장히 충족될 것 같아요. 많이 무겁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많이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좋을 거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그걸 다 볼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 보겠죠. 그렇다면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교재를 못 보니까 내가 요약 노트, 서브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당일에는 뭔가 교재를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성했던 노트 한 권만 들고 가시는 쪽으로. 만약에 그래도 정말 불안하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자신 없는 과목 정도는 한 과목 정도만 문제집 들고 가는 정도까지만 해서 시험장 가시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서브 노트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한국 시험과 다르게 미국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역적인 데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중요한 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고 뭔가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서브노트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것 위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꼭 서브노트를 만들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불합격한다.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꼭 다시 합격해드리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만 다 들으셔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슈에이조 교재라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사실 CAIA뿐만 아니라 이제 CFA라든가 이런 자격증에 대한 이제 이런 요약 노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슈에이조 교재가 교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더 방대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들이나 실제 전문가들이 그 커리큘럼들을 자신들이 읽고 자신들이 작성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슈에이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슈에이조 교재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LO라는 것이 있습니다. Learning Objective라는 건데요. 학습 목표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챕터에는 LO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넘겨볼까요? 276페이지에 LO 10.1도 있고요. 넘기시게 되면 279페이지에 LO 10.2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첫 번째 문제만 간단히 읽어볼까요? LO 10.1 Demonstrate knowledge of natural resources other than land. 그래서 땅이 아니라
뭔가 천연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식들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 문제를 낼 때 LO를 보고 낸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이 과정을 학습한 다음에 LO를 딱 째려봤을 때 LO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하실 때 LO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만드실 때도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LO 위주로 서브노트를 정리하셔야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공부는 LO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첫 번째 학습 과정은 끝난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자격증을 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자격증이 도대체 어떤 컨셉 속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을 머릿속에 때려박기 시작하면 나중에 교통정리가 안 되고 내가 어디 있지? 이렇게 뭔가 자아정체성 혼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과목을 배우시는 여러분은 일단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은 고객의 자산을 운용을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설령 거기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하시더라도 자신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일단 상상을 한 상태에서 이 과목을 공부하셔야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고객이 여러분한테 1,000억 원을 맡겼어요. 만약에. 그럼 여태까지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 1,000억 원을 어떻게 분배를 했었냐면은 주식이란 거에 넣었고 채권이란 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여러분이 운용을 하셨는데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주식과 채권만 가지고는 뭔가 여러분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Alternative Investment라는 대체 투자가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운용을 할 때 주식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 AI에도 우리 고객의 돈을 한번 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인 AI 중에 하나인 Real Asset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커머디티라든가요, 아니면은 파생상품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라이빗 에쿼리, 사모펀드 이런 것들도 다 AI 쪽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그렇다면은 이 AI를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데 일단 뭘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AI가 어떤 애들인지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애들인지에 대한 인식은 어떤 뜻일까요? 당연히 주식이랑 채권이랑 AI가 어떻게 다르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만약에 나는 얘네 둘만 있어도 충분했었는데 얘네를 내 주머니에 담는다는 얘기는 나는 도대체 이 AI한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이번에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때려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이 AI를 왜 넣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이 AI 성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오세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나오긴 하고요.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도 의외로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AI 중에 하나인 리얼 에셋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페이지 276페이지 같이 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단락에 exam foc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뭔가 시험을 볼 때 출제자는 이런 거 위주로 낼 터이니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자가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아직 우리가 수업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exam focus는 꼭 읽고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is topic reviews
이번 토픽은 어떤 걸 지금 리뷰하고 있는데 examines real asset, real asset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다. including 뭘 포함하고 있는데 natural resources, 그래서 천연자원, land purchase for development, 뭔가 개발을 위해서 구입된 땅, 그리고 timberland, 그래서 삼림, and farmland, 농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챕터에선 얘네들에 관해서 배울 거네요. 아, 리얼 에셋 속에는 뭔가 리얼 에셋 속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봤더니 뭔가 천연 자원도 있고 뭔가 땅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삼림도 있고 목장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장 보게 되면 you should understand, 당신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The characteristic, 특징, 그리고 risk, 뭔가 위험도, 그리고 returns of is alternative assets에서 이 대체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과 수익률, 리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아는 걸까요? 당연히 우린 주식만 채권만 했던 사람들인데 드디어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AI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 얘네가 어떤 애인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걔네들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럴 거면 걔네들의 특성, 그리고 걔네들의 위험도, 그리고 걔네들의 과거 수익률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also know the investment vehicle, 어떤 식으로 얘네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다음 문장 가시게 되면은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arket for real assets, 그 시장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시면 끝에 appraisal method라고 있죠. 뭔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한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얘네가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키워드 위주로 어떤 애들이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문장 historical performance,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번 CAI 시험에서 조금 외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히스토리컬 퍼포먼스가 가끔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봤을 때 뭐 팀벌랜드, 삼림에 대해서는 다른 월드 에쿼티, 전 세계 시장, 그 주식 시장보다 수익률이 어떠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데이터를 모르면 풀 수가 아예 없겠죠.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제가 문제로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외우는 거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없도록 이제 지향해서 수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warm-up 나오고 있는데요. warm-up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줄. Real assets are associated with investment that directly control. 그래서 어떤 real asset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것은 어떤 거죠? directly control.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 보면은 represent actual right to consumption. 우리가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실제 뭔가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땅을 샀어요. 우리가 농장을 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이나 농장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생산된 것들 우리가 소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식이랑 채권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가 리얼 에셋이라는 에셋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다음 단락 Natural resources are form of real asset. 천연자원이라는 것은 리얼 에셋 형태 중에 하나인데 that are still in their raw form. 그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거죠?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 지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자, 본격적으로 에로 10.1 Natural resource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 10.1 같이 읽어볼까요? Demonstrate knowledge of natural resources other than land. 그러고 있습니다. 땅 말고 우리 천연자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라는 챕터 같네요. 자, 그렇다면 for example, discuss natural resources on exchange option. 교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니? 라고 이게 나오고 있고요. Discuss the concept of moneyness. moneyness라는 거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너가 좀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세 번째, discuss why some in the money option should be not immediately exercised. 그래서 in the money 옵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마지막 쪽은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가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그 투자를 했을 때 어디다 투자하냐면 땅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투자했습니다. 자, 그 말은 땅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집이라고 할게요. 네,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그렇다면 여기 밑에도 뭔가
오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광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샀다는 거는 과연 이 표면에 대한 권리인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지하 자원까지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어떨까요? 이거는 전 세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말 뜻은 뭘까요?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건 국제적인 시험이니까 미국에 준해서 뭔가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우리가 그 표면까지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지 지하까지 우리가 권리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나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갈까요? 277페이지 가시면은 세 번째 단락 pure play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어떤 걸까요? 딱 봐도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pure play, 뭔가 순수하게 플레이한다는 거겠죠. 그 말 뜻은 내가 어떤 상품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뭔가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볼까요? pure play investment refers to direct investment.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That only contains the risk and returns of the underlying asset.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턴을 받게 되는 것을 pure play라고 한다. 그때 이게 말만 들었을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만약에 농장을 운영하라고 갑자기 해보자고요. 그러면 쉬울까요? 당연히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뭔가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실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어둡기가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나오네요. For institutional investor, 기관 투자들에게 it can be difficult.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가 그냥 웜업이라 보시면 됐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다음 단락에 나오겠네요. Exchange option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 옵션이란 건데 얼핏 들어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옵션이라는 건 뭐죠?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하신 분이 있겠지만 정해진 가격에 어떤 행사 가격을 내가 어떤 정해진 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이라는 것은 뭔가 함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S,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을 거고요. S는 이제 스탁 프라이스가 있을 거고 X는 엑서사이즈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삼성전자가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 말 뜻은 그 옵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 어떻게 구했죠? 250에서 200을 뺀 가격으로 아마 구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250만 원을 행사하는 이 삼성전자의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줬을 거고요. 그 사람은 저한테 250만 원을 줬을 겁니다. 내가 200만 원을 투자했고요. 그 사람이 뭔가 250만 원어치를 줬겠죠. 자, 리얼 에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 리얼 에셋을 샀어요. 근데 그 리얼 에셋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해요. 이런 거는 다 내 돈이 나가는 거겠죠. 그 말 뜻은 뭘까요? 나중에 그 리얼 에셋에서 뭔가 무럭무럭 자랄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뭔가 생산이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난 뭔가 투자를 했고 그 사람은 뭔가 나에게 뭔가를 줬겠죠. 교환이 된 거 행위죠. 이런 익스체인지 옵션 입장에서 리얼 에셋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exchange option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An exchange option is an option. 그건 옵션이라는 건데 exchange one risky asset for another risky asset. 어떤 위험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위험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교환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한다. 뭔가 투자를 하고 돌려받았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 Similar to a call option, an investor in exchange option must pay the strike price. 우리 콜 옵션과 좀 비슷하게 이 교환 옵션이라는 건 결국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거는 행사 가격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행사 가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뭔가 내가 투자한 개념이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옵션에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필요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다음 줄 끝에 가셔가지고 This is because the money and resources required to convert the natural resources to commodity are not known with certain prior to conversion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단순히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행사 가격이 정해져 있죠.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는데 200만 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자, 문제는 다음부터 생깁니다. 250만 원은 지금 이 순간의 가격이고요. 자, 250만 원이 내일은 얼마가 될까요? 240이 될 수도 있고요. 300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변동성이 존재하게 되죠. 내가 행사하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돌려받을 가격에 대해서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리얼 에셋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내가 뭔가 거기서 내추럴 리소스를 캐냈어요. 그걸 이제 뭔가 그 캐낸 다음에 뭔가 이거 커머디티가 될 텐데 그 커머디티가 얼마가 될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직 뭔가 안 정해진 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린 지금 X를 내고 S를 돌려받는 행위인데요. X는 뭔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우리가 배달시켜준다라고 해서 deliverabl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는 뭘까요? 내가 이걸 투자했으니까 돌려받는 행위죠. 그럴 때 S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receivable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가셔가지고 in option terminology, 그래서 옵션에 대한 그런 뭐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the input to the strike price would be considered the deliverable.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하는 그런 strike price의 개념에 대해서는 deliverable이라고 하고, 그리고 and the resulting output,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는 would be receivabl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표 보시면 그냥 빡 이해가 오십니다. Figure 1 볼까요? Natural Resource Exchange Option Example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Deliverable이라는 칼럼이 있네요. 자, Deliverable 보게 되면 뭐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투자해야 되죠? 보니까 Mineral Right Cost,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코스트도 있을 거고요. Equipment Cost, 그래서 어떤 기계 장치에 대한 코스트도 있을 거고, Labor Cost,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Material Cost, 그래서 뭔가 재료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오른쪽에 제가 그걸 뭘 받게 되는 걸까요? Commodity, 원자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옵션이라는 건 뭔가 내가 행사하는 가격을 주고 나한테 뭔가 받아오는 행위인데 그 리얼 에셋 세계도 똑같다. 우리가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거를 받아오게 되는 행위가 이런 익스체인지 옵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 가볼까요? Because the both extraction cost and the value of commodity are stochastic 나오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캐냈어요. 이제 커머디티를 캐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내년에 얼마인지 모른 것처럼 내일에 얼마인지 모른 것처럼 이 커머디티도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좀 별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가격은 그래도 조금 정해질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 그걸 캐냈을 때 그 캐낸 광물에 가치가 어떨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옵션의 가치가 그래서 조금 변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옵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그냥 다 차근차근 얘기한다고 말씀드리자면은 자, 옵션은 뭐냐면은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내일 1,000원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코스닥에 있는 정말 듣보잡 그 주식이 갑자기 하한가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높을 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거죠. 삼성전자는 그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자, 옵션 세계에서는요, 근데 변동성이 높을수록 그 옵션의 가치가 높게 인정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뭔가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옵션은 사시는 분들 주변에 보셨어요? 개인이 선물 옵션을 하신다면은, 대박을 바라시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겠죠. 옵션의 세계는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뭔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옵션 들어가는데 은행 이자 정도의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옵션은 모두가 다 변동성이 높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이 변동성이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는 나중에 얘기지만요.
옵션은 변동성이 그래서 높아야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그런 맥락에서 리얼 에셋을 한번 살펴보게 될까요? 자, 세 번째 줄. 자, based on three factor. 세 가지 그런 팩터 때문에 이 옵션의 가격이 이제 결국 결정이 되게 되는데, 1번,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liverables and the receivable price.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생산되는 것의 correlation, 상관계수에 대해서도 뭔가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 the volatility of the deliverables price.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전에 받는 그 투자하는 그런 deliverable 그 투자하는 코스트에 대해서 변동성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영향을 받고요. 세 번째, 또 volatility of receivable price.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돌려받는 그런 생산품의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한 표가 figure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correlation 볼까요? Higher correlation decrease option value 나오고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옵션 밸류가 낮아진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어떤 뜻일까요?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대박을 치긴 조금 힘들겠죠. 뭔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대박을 노리고 들으시는 건데 뭔가 에브리바디 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대박이 나오긴 힘들죠. 뭔가 약간 동떨어진 애가 나와야 대박을 치기 쉬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코릴레이션이 뭔가 높게 되면은 옵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떨까요? volatility of input, volatility of output. 자, 뭔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의 가격 변동성, 그리고 돌아오는 거에 대한 가격 변동성.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야 뭔가 대박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높아야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igher volatility increase option value. 그래서 높은 변동성은 옵션 밸류를 높아지게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77페이지였고요. 278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될까요? 자, 지금 우리는 뭔가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냐면은 아메리칸 옵션이 있고요. 유러피안 옵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메리칸 옵션은 어떤 거냐면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에 유러피안 옵션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리얼 에셋은 어떤가요? 리얼 에셋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뭔가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좀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 옵션 세계에서는 약간 좀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많다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유러피안 옵션도 아메리칸 옵션도 거래가 되고 있죠. 자,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Options can be either American or European style. 그래서 둘 다 될 수가 있다. 근데 시험 목적상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다 아메리칸 옵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money needs refers whether an option in the money or out of the money 라고 있는데요. money needs란 단어가 또 나오네요. 지금 리얼 에셋을 공부하는 건지 옵션을 공부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옵션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리얼 에셋도 뭔가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세계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런 협회의 안간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자, money needs는 어떤 거냐면은 in the money가 있고요. 반면에 out of the money가 있고요. 그리고 at the money가 있습니다.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삼성전자를 2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지금 바로 행사를 빵 해버리면은 내가 앉아서 5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인더먼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250만 원인데 내가 300만 원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행사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사하게 되면 나 앉아서 바로 50만 원 손해보는 경우죠. 내가 아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out of the money라고 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250만 원인데 내가 250만 원에 행사할 수 있다. 뭔가 아무런 가치가 아직은 제대로 없는 상황이겠죠. at the mo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money니스는 in the money와 out of the money와 at the money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real asset이라는 것을 money니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real asset 세상에서 이 real asset에 대한 옵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말뜻은 언제 행사하게 될까요? in the money일 때 우리가 그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real asset 세계에서 in the money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내가 뭔가 어떤 것을 투자해서 어떤 것을 받았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in the money라고 하겠죠. 반면에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out of the money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여러분 입장에서 당연히 real asset은 in the money 상태에서 이제 뭔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행사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아직까지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러 가볼까요? The lag of expiration date for perpetual option increased the complexity of the decision way when to exercise. 자, 어떤 뜻이냐면은 옵션이라는 것은 처음 살 때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리얼 에셋은 어떤 거죠? 우리 부동산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은 그 땅은 내 건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죠. 회계에서도 땅과 토지 같은 경우는 아예 감가상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자산입니다. 이런 것처럼 real asset은 뭔가 duration, 뭔가 우리에 대해서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상황이 난감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바로 내가 in the money이긴 하지만 내가 바로 행사할 수 있을까? 지금 행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250만 원짜리 삼성전자를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행사하는 게 맞을까요? 행사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바로 행사해서 50만 원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260만 원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6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를 50만 원은 본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가? 난 그 10만 원에 대한 후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25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2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2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50만 원을 바로 앉아서 벌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intrinsic value, 내재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내재 가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옵션 가격이 과연 50만 원일까요? 50만 원이지 않습니다. 50만 원보다 더 가격이 비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 삼성전자가 260만 원이 될 확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270만 원이 될 확률도 당연히 옵션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에 대한 가격은 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이 알파에 대한 개념이 바로 타임 밸류, 시간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옵션 가치가 지금 50 플러스 알파인데 이 50 플러스 알파짜리, 그래서 5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52만 원짜리를 우린 지금 뭔가 행사를 해가지고 50만 원만 가져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만 원을 세무학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in the money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왜? 타임 밸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쭉 읽으셔서 이제 해석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9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프라이스는 intrinsic value 플러스 타임 밸류, 그래서 어떤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뭔가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달러 가볼까요? moneyness and financial risk. 그럼 moneyness 이런 상관관계와 그리고 재무학적 리스크가 어떤지 한번 보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리얼 에셋이라는 것은 주식이랑 채권이랑은 좀 다르게 현실 세계에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세계에서 조금 영향을 받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when a developer has multiple option, 우리가 뭔가
그 리얼 에셋을 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It is crucial to first exercise the one with the highest benefit cost ratio.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리얼 에셋들을 되게 많이 들고 있는데 뭔가 행사를 하는 시점이면 당연히 어떨 때 어떤 것을 행사하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시점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얼 에셋 중에서 지금 행사했을 때 가장 나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first exercise the one with the highest benefit to cost ratio라고 하고요. 뭔가 지금 이런 행위들을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는 것이 low hanging fruit principle. 그래서 이거 어떤 뜻일까요? 뭔가 우리 과일을 따는데 조금 낮게 걸려 있는, 손을 뻗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일들을 우리가 먼저 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리얼 에셋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를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1년 뒤에도 얘가 가장 많은 수익을 알려다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 기간 동안 세계가 급변했고 뭐 갑자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리얼 에셋 세계에서 뭔가 적용되는 그런 기술 개발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코스트가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우선순위도 바뀔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번 단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low hanging fruit principle. 그래서 낮게 걸려있는 과일부터 따는 그런 법칙이 적용되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요약될 수 있냐면은 can be summarized as the first developing the options that have the lowest opportunity cost relative to their benefit. 그거 어떤 리얼 에셋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낮은 기회 비용을 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말 뜻은 뭐죠? 결국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리얼 에셋을 행사할 때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리얼 에셋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줄 not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뭔가 기술 개발 같은 것이 can result in a shift in the cost of deliverable. 이런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cost of deliverable. 우리가 뭔가 투자하는 것에서 투자 금액을 변동시킬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so opportunity cost can vary greatly over different time period. 그래서 시간이 갔을 때 뭔가 그 어떤 리얼 에셋에 대한 기회 비용 역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행사하는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s a result, options that are unlikely to be exercised for long period are most exposed to risks related to the cost of deliverable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쭉 봤더니 얘는 아직도 행사를 못했어요. 그 말 뜻은 뭘까요? 내가 그냥 사두고 쭉 놔뒀다는 뜻이겠죠. 그 말 뜻은 얘는 계속 어떤 재정학적 파이낸셜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여기서 단락에서 중요했던 것은 뭔가 리얼 에셋은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기회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에로 10.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강의를 쭉 듣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를 누르신 다음에요. 에로 10.1로 다시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일시정지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같이 에로 10.1로 다시 백 해볼까요? 자, 볼까요? Demonstrate knowledge of natural resources on other land. 그래서 우리가 천연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discuss natural resources as an exchange option. 교환 옵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끄덕끄덕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ncept of moneyness. moneyness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why some in the money option should not be immediately exercised. in the money 옵션이긴 한데 왜 바로 행사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그러죠? 알파 때문에 그러죠. 타임 밸류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 제가 매번 백해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에로가 끝날 때마다 일시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에로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제발 이제 에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로 10.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land as an alternative asset. 이번엔 좀 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네요. 자, 그래서 에로 10.2 같이 읽어볼까요? 자, demonstrate knowledge of land as an alternative asset. 그래서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땅을 좀 대체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좀 얘기해 볼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들 쭉 나오는데 볼까요? Defined land banking. 그래서 land banking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describe the three types of land lot. 그래서 뭔가 땅에 투자하는데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고 있고요. 세 번째, discuss invest in undeveloped land as a call option. 그래서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에 투자하는 건데 이거를 콜 옵션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세요? 라고 나오고 있고요. apply the binomial option pricing model. 이항 모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옵션을 평가할 때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항 모형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블랙슈얼즈 머튼 모델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노미얼 모델. 그래서 이항 모델로 이제 뭔가 우리가 옵션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음 거 describe the risk and return of investing in land. 이제 드디어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가장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들이 나오네요. 우리가 땅에 투자하는데 땅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뭐고 뭔가 수익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봅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lculate expected return of land investment. 그래서 예상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나오고 있네요. calculate 나왔습니다. 그 말 뜻은 뭐죠? 여기 챕터에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뭔가 의미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에로 10.2는 뭐죠? 뭔가 땅에 투자할 때 있어서 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에로 10.2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단락, undeveloped land. 그래서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은 is a real asset that is not currently being used to generate scarce resources. 그래서 뭔가 아직 개발이 하나도 안 된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산출되거나 그런 생산물들이 없겠죠. 아직 그 땅은 그 땅 그대로 있을 뿐 나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생산물이라든가요. 아니면 거기서를 뭔가 농부가 이용하고 계세요. 그럼 저한테 뭔가 이용료를 지불할 텐데 이런 것도 아예 전혀 없는 땅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줄 The value of undeveloped land lies in the future consumption that will arise as a result of its development. 자, 미개발된 땅을 샀어요. 자, 그렇다면 얘가 나중에 언제 수익을 안겨다 줄까요? 당연히 그 땅이 개발될 때 땅값이 급등을 하면서 나한테 그 수익을 안겨다 주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거에 부동산 투기했던 사례 보시면 되겠죠.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린벨트가 빵 풀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파트가 빡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논한 것이죠. 대박난 거죠.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 그냥 풀떼기 있는 땅인데 이 땅을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280페이지. land banking 나오네요. Some investors, 어떤 투자자들은 purchase undeveloped land, 그래서 어떤 개발이 안 된 땅을 사신 다음에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land in the future, 미래에 이 땅이 개발될 거라는 그런 목적하에 그런 개발되지 않은 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기 생각하면 되겠죠. This is called land banking. 이런 거를 land banking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좀 더 그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요? 알박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알박기 같은 형식의 이런 투자가 랜드뱅킹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시험장 가셔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these investors buy land for the sole purpose of selling it to home builders in the future. 그래서 이것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결국 뭐 때문에 이런 걸 산 거냐? 나중에 되팔기 위해서 산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홈 빌더스, 뭔가 집을 짓게 되고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땅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이것을 사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 다 랜드뱅킹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and is categorized based on the level of existing improvement. 근데 미개발된 땅이라는 것도 조금 등급이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서 등급을 나눈 것이 이번 단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안 된 땅, 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냥 늪지도 그냥 미개발된 땅일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그래도 늪지가 아니라 그 땅을 그래도 뭔가 199 기초공사 다 해가지고 이제 건물만 딱 올리면 돼요. 이제 뭐 다 풀도 다 뱉고 단단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인허가 같은 거, 상업지구라든가 주택지구 이런 거 등록하려고 인허가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까지도 다 지불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건물만 올리면 되는 땅,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협회는 얘기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첫 번째가 paper lot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종이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종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해도 됩니다 라고 허가가 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se lots are 이런 것들은 vacant but zoning approval for development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뭐 하나 하는 거냐면은 그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 페이퍼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paper lot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두 번째, blue top lot 딱 봐도 약간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죠. This process of development has begun to disallow. 그래서 뭔가 개발이 이제 드디어 막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는 것들을 블루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다 완료가 안 됐어요. 어떤 게 완료가 안 됐냐면은 마지막 줄 것이면 building permit fee has not been paid. 그래서 어떤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건물을 올리려면 당연히 뭔가 허가에 대한 그런 세금도 발생하게 될 거고 비용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Finished lot 나오네요. 그러면 뭐죠? 딱 봐도 지금 뭔가 다 끝난 거네요. These lots are ready for construction. 이제 완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With all development fees paid.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허가에 관련된 fee 같은 경우도 다 지금 pay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타입으로 투자할 수 있다. 페이퍼 랏이 있고, 블루 탑 랏이 있고요. 그리고 finished 랏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러 가볼까요? 그리고 land investing is a long-term strategy. 그래서 뭔가 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그 투자 전략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 가격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비트코인 얘기해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하루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한 달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미친듯이 춤을 추는 동네인데 랜드 인베스팅은 어떨까요? 뭔가 매일매일 가격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내가 이거 산 다음에 뭐 다음 주에 팔아야지 이러면서 들어가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또 비트코인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내가 산 다음에 이거 5분 뒤에 팔아야지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땅은 그러지가 않겠죠. 그만큼 뭔가 롱텀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줄 끝에 the time from investment in the land to the finished project can be years. 그래서 뭔가 이걸 투자할 때 이게 뭔가 거기 미개발된 땅에 투자하고 그 땅이 뭔가 개발 허가를 받고 빌딩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can be years. 연 단위로 이런 투자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ey risks 나오네요. 뭔가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거 타입과 로케이션 나오고 있는데요. 타입은 어떤 거냐면은 이 땅에 대한 목적, 그래서 뭐 상업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공업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냐, 혹은 주택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more potential uses for a piece of land, the more valuable it is.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 가능성이 더 높은 땅이라면은 당연히 높은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케이션 어떨까요? 당연히 로케이션 되게 중요하겠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뭔가 대도시 근처에 있거나 대도시와 가까이 있는 땅이라면은 당연히 그만큼 더 가치가 있을 거고요. 굉장히 시골이나 어느 산에 짱 박혀 있는 그런 땅을 샀다라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역시 힘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위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로케이션 두 번째 줄 끝에 가겠는데 therefore rural properties typically have a higher level of risk. 시골에 있는 그런 땅에 투자하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더 높은 그런 위험을 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로 1 했고 에로 10.2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리얼 에셋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